2부는요, 연합인포맥스 베스트 애널리스트 문홍철 DB금융투자의 채권 전략 파트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새벽부터 잠도 못 주무신 거 아니세요? 원래 옛날엔 그랬는데 네. 요즘 제가 나이도 먹고 이래서 힘들더라고요. 젊어 보이시는데. 그러게요. 저희한테 지금 나이도 먹고라고 하셨어요. 이게 젊어 보인다기보다는 이제 하도 네. 사무실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네. 자외선을 안 쐬가지고 더 젊어지시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주말에 일하고 이러시면은 네. 자외선을 안 쪄서 젊어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종일 바쁘셨겠어요. FOMC 오늘은 때문에. 좀 이제 관련돼서 질문들이나 특히 기자분들의 좀 전망들이 많이 있어서 네. 저희들의 전망이나 향후에 환율이나 주식은 잘 모르지만 네. 금리 쪽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네. 지금 파월이 경제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을 더 표출하고 그러면서 중립금리는 내려잡았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사실 제가 그 점도표 보면서 가장 좀 신기해했던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기자회견을 이제 보면 사실 그 과거에 파월 의장 때 늘 그랬던 것 같은데,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성명서 발표될 때는 다들 긴축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되게 안 좋게 반응을 해요. 금리도 좀 오르고 특히 이제 주식은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이 되면은 뭔가 이 파월에 약간 마법적인 어떤 언변이 있는지 시장이 좀 안정되는,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도 좀 그랬는데 네. 주가도 오르고 금리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이제 오늘도 좀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약간 모순적인 내용이죠. 이 중립금리라는 건 결국 그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어떤 적정한 이 체온 같은 건데, 네. 그 체온이 이제 낮아졌다. 그건 이제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얘기랑 똑같은 그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점도표를 보면은 기초 체력이 약해진 것 같은데, 막상 말로는 고용도 좋고 경제가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우리가 긴축을 하더라도 고용 시장은 이것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한 거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애가 이제 게임을 하려고 아이패드를 막 사고 싶어. 그런데 엄마가 안 사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이거 사주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인강도 많이 듣고 공부하려고 사달라고 한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엄마가 사주겠지만 당연히 이제 동영상이랑 이 게임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파월도 이제 금리를 올리고 싶어. 지금 정치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자기 보스가 네. 바이든인데, 바이든이랑 민주당은 지금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올해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태로 가면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승산이 없는 싸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파월은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네. 경제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고용이랑 경제가 좋아야 금리를 올릴 수 있으니까 지금 사실 고용 쪽은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다만 그 외에 대부분의 지표들은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경제가 좀 좋다고 얘기를 했고, 반면에 이 숫자를 직접 쓰거나 점을 찍어야 될 상황에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점도표에서 이제 주목을 하실 게, 장기적인 중립 이자율은 사실 지난 거의 한 5년 이상 2.5%에서 안 변하다가 네. 얘가 지금 2.35%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를 그쵸. 이번에 처음 바꿨거든요. 저는 얘가 바꾼 걸 보고 사실 처음에 되게 놀랐습니다. 이 중립 이자율은 잘 안 바꾸는데 이거를 낮췄다는 얼마 만에 것은 바뀐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5년 이상 안 바뀌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네. 거의 2.5%는 그냥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걸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물론 2.5%가 이론적인 근거가 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제 낮췄다는 것은 아주 작은 수치긴 하지만 연준 인사들이 보는 미국의 기초 체력은 분명히 낮아졌다. 방향 자체가 좋아지기보다는 낮아진 거다. 나쁘게 네. 본다. 그것도 순환적으로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나쁘게 본다. 사람으로 치면 단순히 병 걸려서 나쁜 게 아니라 아예 체력 자체가 나이가 들었든지 해서 낮아졌다라고 본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중립이자율 대비해서 2023년 4년에 점도표가 더 위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중립이자율보다 기준금리를 더 높이 올린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아예 그냥 때려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러한 중앙은행의 태도가 지난 70년대랑은 가장 다른 겁니다. 네. 70년대에는 실제로 중앙은행이랑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거의 80년대 근처가 돼서야 이제 볼커 의장이 금리를 이제 많이 올리면서 인플레를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미 볼 것처럼 하고 있고 실제로 의회 증언에서도 파월 의장이 나가서 증언하다가 그 국회의원이 물어봤어요. 야, 이러다가 진짜 인플레가 엄청 크게 올 수 있는데 그때 80년대에 폴 볼커처럼 진짜 금리를 파격적으로 올라서 할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파월 의장이 아주 명시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성명서에서도 고용이 이제 좋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용과 물가 어떤 이중 책무가 이 연준의 그 타겟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둘은 약간 모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늘 둘 중에 한 곳에 늘 가중치가 있습니다. 늘. 그런데 이번에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을 잘 보시면 고용을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뉘앙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정책 타겟은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향후에 미국 경제는 지금도 사실 저희는 되게 안 좋게 봐요. 고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표들은 지금 좋은 게 거의 없습니다. 모멘텀 자체가 계속 가라앉고 있는 상태가 현재 미국의 어떤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올리겠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매파적으로 받아들였고 오늘의 그 수익률 곡선의 반응이 저는 굉장히 또 흥미로웠는데 네. 미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장단기가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10년물까지는 그래도 금리가 조금 올랐어요. 초단기물들은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당연히 금리 인상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30년물 금리는 오히려 금리가 3, 4bp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30년물을 거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이거 가만히 보아하니 연준이 좀 강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미국 경제 모멘텀은 계속 약해지고 있고 뭐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제에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만 고민하면 될 것 같은데 30년물 거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뭐 1년, 2년 갈 이슈는 아닌 것 같다. 네. 이거는 굳이 채권시장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일반인 대상으로 소비자 신뢰지수를 이제 산출을 하는데 네. 미시건 소비자 신뢰지수 안에 보면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연도별로 굉장히 세밀하게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1년 내 인플레, 뭐 3년 내 인플레, 5년 내 인플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일반인들조차도 1년 내 인플레는 되게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3년 후부터 혹은 향후 5년 동안 인플레가 어떨 것 같아요? 물어보면 걔는 뭐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걔는 좀 낮게 있어요. 그래서 이 폭이 굉장히 거꾸로 역전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라면 30년물 거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뭐 금리가 이거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2.5%에서는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30년물 금리가 강해지면서 일부 구간에서 커브가 역전이 되기도 했고 모든 커브가 다 축소가 되는 흐름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오늘 나타냈고 이런 것들은 경기 입장이나 혹은 보통 이게 그냥 경기 나쁜 걸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침체로 가면은 침체보다 더 나쁜 게 있어? 이쪽 위기가 오는 거죠. 위기가. 네, 뭐 90년대 이후로부터는 침체가 그냥 얌전하게 오지 않고 보통 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침체가 오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아마 채권 시장은 그러한 가능성을 이 수익률 곡선에 분명히 반영을 하고 있다고 오늘은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파트장님 말씀처럼 우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네. 어쩌면 그 수익률 곡선을 보면서 네. 연준이 애초부터 올해는 QT를 좀 네. 더 가속화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네. 어쩌면 물가가 안 잡혔을 때 네. 계속 무한정 단계 금리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 네. QT를 하면 그래도 우리가 공식처럼 알고 있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것만큼은 네.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위기로까지 가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시장에서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심지어 연준 인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감히 막아야 되니까요. 네. 거기에 감히 대한민국의 조그만 증권사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믿을 분이 별로 없겠죠. 그래도 얘기해 주시죠. 그래도요. 그렇게 얘기하시려고 네. 지금 벌써 깔고 계신데. 네, 제가 깔고 있습니다. 네. 네. 인포맥스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신데요. 네. 네, 저 같은 이제 어떤 그 변방에 있는 작은 애널리스트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 그 지난 12월 FOMC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연준 인사들, 그러니까 지금 FOMC 멤버 중에 한두 명이 수익률 곡선의 축소가 너무 빠르다. 네. 그때도 빨랐어요. 지금은 더 빨라졌는데 지금 너무 빠르죠. 그때 굉장히 빨랐습니다. 12월에도.
그래서 이거 뭔가 좀 느낌이 안 좋고 수익률 곡선의 이 평평함은 그 자체가 불황을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징조이기도 한데 그 자체가 불황을 가져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결국 경제 활동이란 건 단기 금리로 조달해서 좀 먼 장기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이 커브가 역전됐다는 거예요. 네. 그럼 굳이 투자 활동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경제가 당연히 망하겠죠. 그래서 이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는 굉장히 그 경제에 안 좋은 시그널인데 이거 막자. 그래서 양적 긴축을 이제 하겠죠. 앞으로 지금 이제 5월 달 정도에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양적 긴축하면서 장기채를 많이 팔면 수익률 곡선이 그래도 뭐 좀 축소가 안 되지 않겠냐. 금리가 올라갈 테니까요. 네, 그렇죠. 채권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네. 뭐 이제 조정을 네. 하는 흐름에서 이제 수익률 곡선에 영향을 주자. 이제 이런 시그널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걸 이제 연준 인사들이 얘기했는데 저는 만약에 그러한 현상이 성립이 되려면 일본 중앙은행처럼 국채 시장을 중앙은행이 완전히 컨트롤한다면 가능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그냥 아예 금리를 정해버려요. 우리는 몇 프로 이상까지는 국채 금리 못 올라가게 하겠다. 네. 그래서 캡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연준도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미국채 시장을 완전히 지배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배가 안 된다면 저는 정반대로 오히려 그러한 연준의 장기채를 파는 행위는 오히려 수익률 곡선의 역전을 더 가속화시키는 재료라고 저는 봅니다. 원래 역전될 건데 네. 그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약간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 네. 먼저 팔고 먼저 더 사고 싶겠군요. 그런 네.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연준 보이니까.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중앙은행이 어떤 뭔가를 살 때 1년짜리 채권 사는 거하고 10년짜리 채권 사는 거하고 볼 때 10년짜리 채권 사는 게 훨씬 완화적인 정책입니다. 네. 그럼 반대로 1년짜리 채권을 파는 거하고 10년짜리 채권을 파는 거하고 똑같은 액수를 팔아도 10년짜리를 파는 게 훨씬 긴축적인 정책이죠. 네. 자, 그럼 만약에 연준이 수익률 곡선의 플랫을 막기 위해 10년짜리 혹은 그보다 긴 채권을 판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마켓이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켓은 이거는 굉장히 긴축적이네. 이렇게 긴축적으로 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는 더 빠르게 떨어질 거고 경제는 더 빠르게 식어갈 건데 그럼 내가 30년물을 팔아야 될까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사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더 떨어질 30년물을 거니까. 결정하는 건 결국 성장과 물가인데 네. 성장과 물가를 떨어뜨리겠다고 연준이 정책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30년물을 왜 팔아요? 사야지. 그러면 수익률 곡선이 더 빠르게 역전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연준이 긴축이죠. 긴축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수익률 곡선의 역전은 더 빨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실제 역사적으로도 늘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늘 과거에 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 네. 그리고 양적 긴축을 하는 속도 등을 보면은 긴축의 정도가 완화적일 때는 커브의 어떤 플래트닝이나 역전의 속도가 느리고 빠르면 얘가 더 빠르게 가죠. 근데 그건 상식적이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금리는 시장이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장 입장에서 장기 금리를 거래할 때 결국 인플레와 물가를 봐요. 그 물가와 성장률을 봐요. 근데 인플레와 성장은 결국 중앙은행이 얼마나 경제를 긴축하냐 완화하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어떤 요소가 있으면 이제 좋겠죠. 예를 들면 뭐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는 엄청난 경제권이 이제 편입이 되면서 뭐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더라도 경제가 굉장히 계속 이제 좋았던 그렇죠. 성장률 자체가 좋았죠.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90년대다. 그렇다면은 갑자기 어떤 공산권 국가라는 거대한 경제 블록이 갑자기 어떤 자본주의로 편입이 되면서 엄청난 그 생산성이 좀 이제 올라가고 네. 상대적으로 물가가 이제 안정되는 성장은 또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더 이상 옛날처럼 성장 엔진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고 글쎄요. 2010년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성장과 성장이나 물가의 상승을 가져올 만한 어떤 구조적인 변화
뭐 애를 많이 낳으면 됩니다. 애를 많이 낳으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뭐 그쪽으로 생각 안 하고 있고 아프리카 모르겠어요. 사실 그 아까 얘기하신 게 지금 제일 가까운 게 18년 4분기인 것 같거든요. 그때 QT를 15% 정도 16.7% 하고 딱 끝났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20% 정도 빠지고 경기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금리를 내리고 완화적인 정책을 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주식을 한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게 만약에 시스템적인 문제로만 가지 않으면 다시 연준이 뭔가를 해줘가지고 주식은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 제가 다른 방송 나오신다고 해서 봤는데 제목이 리만의 전야라고 그러셨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니잖아요. 그런 18년 4분기 같은 그림이 아닌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리만 전과 이제 비슷한 몇 가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리만 같은 위기가 온다기보다는 뭐 저도 어떤 위기가 온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너무 그 비슷한 게 수익률 곡선의 지금 평탄화 및 역전이 오려는 속도 이거를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릅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된 사태가 예전에는 거의 없었고 게다가 기준금리를 뭐 이제 겨우 인상을 한번 했는데 지금 역전이 될랑말랑하는 상황까지 2년 10년 스프레드가 거의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요즘 많이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중의 긴축이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긴축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올해의 뭐 연간 전망 같은 걸 하면서 올해는 이중의 긴축이다. 그거는 이제 통화 정책은 이제 긴축이죠. 더불어서 재정을 보통 잘 안 보시는데 재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원래 재정 부양책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상 뭐 거의 나가리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긴축이에요. 작년에 돈 뿌렸는데 올해 돈 안 뿌리면 사람들이 뭘로 소비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긴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두 개의 긴축은 알겠는데 거기에 지금 나머지 두 개가 또 붙어버렸습니다. 뭐냐면 일단 유가가 올라버리게 되면 얘는 자연적으로 긴축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쓸 돈이 없어지고 비용이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달러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이 달러의 강세와 약세를 이제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체감을 잘 못하시는데 이 달러의 강세 그 자체가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달러를 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러가 세지면 돈값이 비싸지는 겁니다. 그쵸. 금리 인상이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뭐 10,000원짜리 지폐를 이제 쓴다고 했다. 그러면은 그 10,000원이라는 거가 과연 어떤 거에 의해서 백업되냐라고 보면 이 10,000원짜리는 그 한국은행에 발행한 채권이거든요. 그럼 한국은행에 발행을 했으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부채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10,000원짜리는 한국은행의 부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식기부, 복식장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부채면은 자산이 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자산이 뭐냐? 미국 트레저리입니다. 외환보유고요, 외환보유. 즉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통화는 사실상 그 미국의 국채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통화라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달러가 세지면은 자연적으로 지금 가령 환율이 오르거나 이러면 뭐 보통 이제 쉽게 설명드리는 건 주로 제가 뭐 그냥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비싸지니까 여러분들의 뭐 실질적인 소비 활동이 제약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와닿으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실제 달러가 이제 강해지는 그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금융적 루트를 통해서 그 달러를 쓰지 않는 국가에 미국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달러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금리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달러가 아닌 통화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해지면은 그 통화가 거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즉 이런 네 가지 긴축이 지금 이제 와 있는 건데 이렇게 네 가지의 긴축 상황이 이제 오는데 사실 경제나 글로벌리 어떤 경기의 상황이 사실 버티기가 좀 쉽지 않은 거고 제가 이제 지난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이제 되돌아보면 리먼이 이제 그 2008년 9월에 이제 부도가 나기로 이제 부도가 스스로 난 건 아니고 정부가 이제 낸 겁니다. 부도가 이제 나게 됐는데 그 바로 전달 그 전달에 한국은행과 ECB가 바로 금리를 이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고 유가가 이제 150불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약간 이 유가라는 게 좀 경기에 약간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있고 경기와 약간 무관하게 움직일 때가 좀 있어요. 결국은 따라가는데 약간 좀 무관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이 좀 비슷하죠. 유가가 상당히 이제 많이 오른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중앙은행들은 긴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리먼 망하기 직전에는 그래도 미국은 완화를 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미국도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환경이 좀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될 것 같고요. 리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생 상품이 어떤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뭐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걸 다 못하게 막아놔서 네. 뭐 괜찮다고 보시는 분도 이제 계시지만 네. 사실 이제 저는 그 글로벌 단기 자금 시장을 이제 계속 보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몇 가지 시그널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이제 러시아 제재가 좀 트리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요즘 뉴스에 보면은 러시아 뭐 국채 디폴트나 뭐 이자 지급 이슈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뉴스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액수가 얼마 안 되고 이미 다 CDS 프리미엄이나 러시아 국채의 액면가가 까지면서 다 반영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규모 자체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뭐 일부 은행들은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게 진짜 문제인 점은 러시아가 사실은 달러 익스포저를 이제 줄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줄인 게 아닌 것 같고 상당히 많은 자금을 달러 자금을 이 국제 역외 달러 시장에서 운용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단기 자금으로.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이제 역추정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미국 트레저리는 팔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통계를 보면 파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 달러 포지션이 줄었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러시아의 대외 단기 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거꾸로 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자금이 아마 추적이 되는 트레저리에서 추적이 안 되는 단기 자금 시장 쪽으로 빠져나갔을 거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이거는 마치 명동 자금 시장에서 갑자기 큰 선주가 갑자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돈을 빌려 쓰던 사람들이 일단 갚긴 갚아야 돼. 네. 그럼 갚은 돈은 이제 동결되겠죠. 더 이상 못 빌려주고. 네. 지금 러시아가 딱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단기 자금을 빌려받던 사람들, 빌려와서 막 쓰던 돌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현재 추정치로는 대략 해당 자금이 약 3천억 달러 정도가 빌려줬던 네. 돈으로 되는 러시아가 것 같고, 빌려줬던 러시아가 단기 자금을 빌려줬던 돈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외환보유고 내에서 유로화 채권들이 원래 담보로 쓰였던 그 국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국채를 투자의 대상으로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국채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담보로서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요. 그리고 얘가 또 담보로 돈을 빌려서 마치 피라미드처럼 기저에 국채가 쌓이고 그 위에 유동성이 쌓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기저에 있는 이 국채가 압류가 돼버리면 나머지 위에 있는 유동성은 갑자기 순식간에 공중에서 사라져야 되거든요. 네. 그 현상이 현재 이제 유로달러 시장에서 벌어지고 이제 있는 거고, 달러와 유로 동시에 담보와 자금 시장에서의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러시아의 뭐 디폴트나 뭐 채권이 부도난다 이런 거보다는 이 단기 자금 시장의 문제가 훨씬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이거는 터지기 전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저는 봐야 된다고 봐서. 단기 금리 움직임이 왜냐면 홍콩은 옛날에 보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근데 이거 없나요, 여기는? 이거는 이제 저같이 그 자금 시장 보는 사람들만 보는 지표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OIS와 프라 스프레드라는 걸 저희가 봅니다. 그거 이제 뭐냐면 OIS는 무위험 금리이고, 프라는 이제 은행들 간의 약간 리스크가 좀 반영돼 있는 양자 간의 스프레드라는 거는 이제 은행의 스프레드를 의미하거든요. 얘가 최근에 지난 팬데믹 위기에 육박할 정도로 순식간에 좀 벌어졌던 현상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벌어졌거든요. 이게 러시아 자산이 동결되는 그 때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요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유로달러 시장에서 단기 쪽에 약간 크레딧 리스크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 은행 시스템에서 크레딧 리스크가 벌어지는 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시그널들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는 커런시 베이시스 스왑이라는 걸 보는데, 이 커런시 베이시스 스왑은 뭐냐면은 다른 통화를 주고 US 달러를 빌리는 데 따른 웃돈을 의미합니다. 그 웃돈이 지금 최근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달러 조달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지금 여객 달러 시장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지표가 좀 생기고 있고, 또 하나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그 유로 달러 시장에서 달러 예금에 대한 미래 금리를 먼저 거래하는 포워드가 있거든요. 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는 유로 달러 3개월 예금에 대한 포워드 레이트로 저희가 그 지표를 보는데, 얘가 원래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 당연히 올라가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 자금이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자금이 부족하면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이런 지표들도 최근에 이제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유동성 시장에서 뭔가 조금 어딘가에서 뭐가 터질지 모르겠으나 좀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가 물론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당장 풀릴 것 같지도 않고 아마 협상을 하더라도 쉽게 풀리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이게 단기 자금 시장에서 뭔가 큰 이슈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약간 지급 불능의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솔벤시에 대한 리스크가 우리가 가장 좀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지급 불능에 대한 리스크를 좀 높일 수 있는 왜냐면은 흑자 부도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돈 잘 벌고 잘 벌고 있어. 자산도 좋아요. 근데 이게 당장 팔리는 것도 아니고 현금이 이제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그 현금이 없음으로 인해서 약간 증거금에 대한 뭐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좀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부정적인 리스크에 좀 대비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제가 꼭 위기가 온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리스크 지표들이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도 될까요? 원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뭐 ECB든 뭐 페드든 나서가지고 단기 시장의 금리를 쫙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저번에 홍콩일 있을 때는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유가도 높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쓰는 게 부담이 돼서 안 쓸 거다. 거기다가 러시아는 막혀 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골딜락스의 반대가 뭐가 있을까? 하여튼 그리드락에 딱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뭐 이런 정도의 말로 이해를 저희가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걱정을 사실 지금 표현을 이제 해주셨는데 원래 뭔가 그 조짐이 있으면은 바로 돈 풀면 풀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웬만한 조짐 가지고는 돈을 안 풀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좀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거고 언젠간 풀 건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다음에 풀어버리면 뭐 잠깐 상처 봉합할 걸로 끝날 거를 정말 크게 다친 상태에서 겨우겨우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리스크가 사실은 좀 중앙은행에서 있습니다. 근데 또 일부 자료들을 보면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리먼 때에 비해서는 유가가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옛날보다 많이 축소됐다. 그래서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면 이제 경기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만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유가의 이제 흐름상 보면은 과거에 146불하고 지금의 뭐 146불이나 혹은 지금의 110불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소비의 량 자체가 과거보다는 구조적으로 좀 줄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조정해서 봐야 되죠, 사실은. 그 과거 10년 동안 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해 보면은 사실 유가의 레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분명히 이제 유가의 절대적인 부담이 과거보다는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제가 이제 비유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한 80점 맞던 애가 있는데 점수를 갑자기 뽕을 맞아가지고 얘가 한 95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 그러다 갑자기 조금 이제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한 88점 맞았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 입장에서 얘가 원래 80점 맞던 애인데 그래도 88점 맞네. 잘하고 있다. 이럴까요? 아니면 너는 95점 맞던 애인데 왜 지금 88점밖에 못 맞니? 이럴까요? 보통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죠. 즉 2008년과 대비할 경우에는 분명히 부담은 낮아졌는데 그 원유 가격이 사실은 얼마 전만 해도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뭐 상상도 못할 그러한 낮은 가격에 있다가 지금 올라오는 속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금융시장에서 말씀드릴 때 레벨보다는 속도를 봐라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인 레벨이 좋더라도 나빠지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으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뭐 리먼 정도의 위기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인 모멘텀이나 속도 자체는 좀 부정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분명히 현재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너무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드려서 좀 그런데 뭐 이따가 좀 희망적인 얘기도 좀 드릴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지금 좀 해주시죠. 희망적인 얘기. 그럴까요? 뭔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 요즘 금리에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금리를 좀 면밀히 봐라. 그러면 이제 언제 주식 사야 되냐 하면은 금리가 좀 안정되는 거 보고 사라. 지금은 금리가 그렇게 안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금리가 이제 언제 안정되냐? 과거에 보면은 뭐 주식도 똑같은데 악재가 다 나오면 안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늘 생각을 해요. 앞으로 악재가 나올 게 뭐가 있지? 이 생각을 계속합니다. 근데 악재가 다 나왔어.
그럼 그때부터는 오히려 뭐 주가도 오르고 금리도 안정이 되는 흐름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채권 시장에서 제일 악재가 뭐였냐면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따른 유가의 흐름, 그리고 연준의 긴축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다 거의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전쟁은 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불확실성을 뺀다면 뭐 웬만한 재료들은 거의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뭐 공급 병목 같은 거를 많이 보시지만, 저는 이번에 특히 그 참여율의 상승에 따른 참여율의 상승과 임금의 안정이 같이 왔거든요. 네. 저는 이게 결코 그 우연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러 나오면서 임금이 좀 안정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 이 금리가 조만간 꼭지를 치고 안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원유 가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유 가격이 이게 계속 올라버리면 이게 안정이 안 될 건데, 그래서 뭐 전쟁은 뭐 당연히 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전쟁이 더 이상 악화만 안 되고, 그러니까 뭐 풀어지는 거나 뭐 협상을 안 하더라도 더 악화만 안 되고, 유가가 더 오르지만 않고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꼭지를 치고 안정되는 흐름이 보인다면 분명히 장기 금리는,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그래도 계속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네. 연준이 긴축할 거니까. 근데 장기 금리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들어가셔도 저는 늦지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아마 저는 조만간 2분기 중에 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주식에는 이제 사실 저희가 저희 주식하시는 분은 현재 베어마켓 랠리를 좀 주장하시고 계셔가지고, 네. 이 베어마켓 랠리도 잠깐 먹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베어마켓 랠리는 저는 이번에 잠깐 2분기 이후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때 조금 기회를 노려가지고 트레이딩할 타이밍이 좀 있지 않겠는가. 굉장히 어려운 타이밍을 말씀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5월에 네. 5월 초에 FOMC 할 때 지금 이제 그 가장 빈도가 많은 점도표로는 네. 이제 25bp 해야 맞잖아요, 한 번씩. 그렇죠. 예, 만약에 그렇죠. 50bp를 하게 되면은 예. 반응 어떨 것 같으세요? 안 좋죠. 안 좋은데 안 좋다. 이제 그 50bp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일회성으로 50bp를 했냐, 이제 그 생각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미국의 단기 금리에 대한 선도 금리를 계속 보면 올해 매회 인상은 반영이 이미 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선도 금리를 계속 우리가 이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추적을 해보면 오히려 떨어졌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미 뭐 매번 인상하는 거는 우리는 다 아는 거고, 거기까지는. 네. 까보니까 블라드 총재 혼자만 50bp 인상을 주장한 거 보니 아직 50bp 인상은 좀 대세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은 채권 시장에서는 사실 그 이번 3월달에 50bp 인상 가능성을 대략 한 13% 정도 네. 반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 그거를 이렇게 까면 되잖아요. 까서 그 부분이 약간 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채권 시장 사람들은 다음에도 계속 25bp씩 올해 거의 매회 인상 정도는 이미 프라이싱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할 것 같고, 50bp를 만약에 인상을 한다면 왜 50bp를 인상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이번에 전쟁이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유가가 뭐 갑자기 140불 또 갔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50bp 인상을 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주식은 당연히 안 좋을 거고, 채권 쪽은 아마 금리가 10년까지는 오를 건데, 네. 10년을 넘어가는 애들은 또 오히려 내려가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생각에. 왜냐하면 그게 리먼 직전이랑 똑같은데 유가가 지금 아무리 올라봐야 경기가 망하면 결국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이 30년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30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가가 지금 저렇게 오르는데 저거 어차피 수요 때문에 오른 것도 아니고 경제가 좋아서 오른 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공급 요인에 의해서 올랐다면 그럼 경제는 더 빨리 망하겠네. 그러면 빨리 사야지, 이 생각을 한단 네. 말이에요. 즉 그래서 50bp를 인상을 이제 한다면 당연히 대부분의 시장에는 안 좋고요. 단 초장기채 쪽은 오히려 좀 좋을 수 네.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뭐 당장 5월달에도 역전이 네. 돼버릴 가능성이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그 파트장님께서는 환율도 전문가신데요. 네. 지금 이미 환율이 고점 찍고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네.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 말씀하신 흐름대로라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이게 늘 시나리오가 갈리는데, 전쟁이 만약에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 유지만 돼도 뭐 괜찮은데 더 심해져서 뭐 원유가 더 오르고 리스크에 대한 선호가 강해진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로로 달러가 세지죠. 첫 번째는 안전자산 선호가 이제 있어서 세지고, 나머지 하나는 연준이 좀 강한 통화 정책을 더 나갈 거거든요. 네. 이제 가끔 전쟁하거나 불확실성 있으면 연준이 금리 못 올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긴축을 하는 쪽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또 세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환율이 이제 상단을 어떻게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오를 수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가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쟁이 더 악화되지만 않는다. 그리고 원유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로 간다면 저희가 보기에 적정 환율이 1230원입니다. 네. 이제 1230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은 저희가 그 수출 성장률 모델하고 한미 간의 그 성장률 격차 모델을 같이 좀 쓰고 있는데, 걔로 보면은 1230원이 현재 적정한 레벨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달러가 좀 셌던 어떤 근저에 있는 원인은 미국이 부양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재정이 특히 세게 부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했고, 당연히 경제 성장이 좋았을 거고, 그럼 당연히 달러가 세졌겠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갔는데, 올해부터는 그 모멘텀들이 다 뒤집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성장률 면에서 상대적으로 달러의 강세 모멘텀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부터 오히려 저는 좀 약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1230원 위쪽에서는 모멘텀은 많이 약해질 것으로, 상승 모멘텀은 네. 펀더멘탈리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향후에는 뭐 그렇다고 이제 크게 환율이 하락할 환경은 아닙니다만 1200원 위쪽에서는 모멘텀이 많이 약하다, 즉 상승 모멘텀이 약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뭐 더 오르는 걸로 베팅해 봐야 뭐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현재 레벨에서 대충 있다가 아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달러가 세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실제로 그렇진 않고, 사실 달러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세졌거든요. 근데 지난해 6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단 지난해 6월에 연준이 긴축적인 얘기를 했죠. 즉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실제 액션을 하는 거는 말 이후에 한참 후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지금은 빠르게 하고 있지만 그 모멘텀이 살짝만 삐끗해도 달러가 바로 꼬꾸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재작년 말부터 이제 달러가 오히려 좀 세질 것이다라고 좀 거의 유일하게 좀 얘기를 해서 뭐 우연찮게 맞췄는데, 저희가 올해는 이제 연간 전망할 때 좀 원달러 환율은 상고 하저 흐름을 좀 보일 것 같다. 올해 중으로는 대략 꼭지를 이제 치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달러의 강세 압력은 서서히 약해질 수 있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가 된다면 연준이 급하게 인상을 할 필요가 이제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장률 면에서나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 성장 면에서나 저는 원달러 환율은 대략 1230원 부근에서는 더 올라가기가 좀 어렵다.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1200원 아래로 금방 떨어지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1230원 정도면은 페어밸류에 가깝고, 뭐 전쟁을 제외하고 그 외에 이제 요소로 본다면 대략 다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연말에는 아마 뭐 1200원 아래로도 약간 뭐 내려올 수 있지 않겠나. 예, 그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자면요. 이 사실 리먼 전조 같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무섭긴 한데 뭐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라면 가능하다면 지금 자산 배분은 뭐를 제일 좋게 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굉장히 어떤 자산군이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제가 이제 늘 그 고객분들이랑 얘기할 때 제일 제가 힘든 게 뭐냐면 고객분들마다 시계가 좀 다르십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했는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3개월 정도가 그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 이제 많이 하는 말이 3개월은 장기고, 그렇죠. 1년은 영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3개월이면 장기 투자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과연 3개월 만에 잡힐 거냐? 그래서 뭐 제가 사실은 작년에도 인플레이션이 뭐 길게 갈 이슈는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이걸 일시적이라고 얘기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언어의 문제가 좀 이제 있다는 거죠.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람들마다 언어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좀 길게 투자 시계를 가져가시고 나는 리스크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미국 장기채 쪽 ETF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장기채 쪽을 전체 포지션에서 일정 부분은 반드시
보험용으로. 네. 제가 이제 방금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보험용입니다. 네. 이 보험이라는 건 내가 혹시라도 뭐 할까봐 드는 거지.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드는 거지. 나는 내가 자동차 사고 나는데 베팅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험을 들진 않지 않습니까? 아, 비유 정말 너무 좋으시네요. 그래서 네. 제가 이 트레저리는 보험용으로 사시는 거지 뭐 사고가 나는데 베팅하시면서 사시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산 배분상 반드시 이 트레저리 자체가 달러기 때문에 네. 달러 트레저리는 분명히 좀 그 안전을 위해서 특히 장기물 위주로 좀 가지고 계실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자산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 원자재를 편입하라는 말에는 그렇게 말씀을 잘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시장이 워낙 작고, 네. 그 워낙에 또 변동성이 커가지고 아무리 좋은 자산이어도 변동성이 크면은 사람이 그 버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저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똑같이 좋은 자산이라고 보지만 주식 부동산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변동성도 없고 뭐 최악의 경우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거든요. 주식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작은 자산을 사야 되는데 결국은 주식, 채권, 부동산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지금은 약간 좀 뭐 보험도 좀 들면서 가자. 강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뭐 원자재 사는 거 제가 말리진 않겠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유가 보셨잖아요. 급등했다 급락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좀 어렵고 저는 트레저리 장기채 쪽을 조금 보험용으로 가지고 가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레이달리오의 이제 올웨더에는 늘 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도 일정 부분 좀 가지고 가실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아, 너무 설명도 비유까지 쉬운 비유까지 들어서 네네. 어려운 얘기를 잘 풀어주셔서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늦어서 또 3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아쉽지만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문홍철 DB금융투자의 채권 전략 파트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